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에 푹푹 찌는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같은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민간 입찰에 잇따라 실패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현실성 없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해 빛나게 하는 형광 분자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생쥐 실험에서 간암 세포와 정상 세포를 쉽게 구별해 생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 기반 시설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 기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중점 사업인데도 민간 투자 공모에 지난 5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13일 두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정부 지분이 51%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민간에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도 민간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보다 손실의 책임을 회피하려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확정돼도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은 쉽지 않지만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때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깨고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공모라는 첫 단추부터 관행적으로 두 차례나 밀어붙이면서 인공지능 강국 도약과는 엇박자만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찬반 투표 끝에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이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위는 곧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시민 보호 활동과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 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필 방침입니다.
일본에도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했고 17개 현에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양산으로 가리고 그늘에서 땀을 식혀봐도 무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교토에선 열흘 전에도 35도 더위에 실내 체육 수업을 하던 초등학생 7명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해안 사고인 도토리 사고는 모래 온도가 50도를 넘었습니다. 普通だと思ってきたんですけど、夏ですね。 안전요원들은 무더위 속에 관광객들의 상태를 살피며 안내에 나섭니다. きつい方よりこの緩い方で正面。いやもうぜひゆっくりというかもうぜひ一回休んでいただいて。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까지 동원돼 방문객들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体調は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なら手を振ってください. 6월 마지막 날,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전국 100여 곳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38도를 기록한 데 이어 교토, 히로시마 등 37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한 주 열사병 환자 수는 8,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7,600명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유럽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에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원에선 찬물 샤워와 얼린 간식을 제공하고 폭염에 쓰러진 야생 여우들을 구조하는 여우병원도 일찌감치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에 베를린 동물원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코끼리들은 입을 벌린 채 사육사가 뿌려주는 찬물에 온몸을 맡기며 샤워를 즐깁니다. 좀 더 찬물을 맞고 싶은 마음에 사육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구경하던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더위에 부쩍 움직임이 둔해진 불곰과 더운 낮 시간을 피해 아침 저녁으로만 활발히 움직이는 수달은 얼린 과일 간식이 반갑습니다. Die Eisbombe haben sich natürlich trotzdem schmecken lassen, gerade wenn da so Leckereien drin eingefroren sind. Und da ist man dann auch mal ein bisschen aktiver an solchen Tagen. 물보다 진흙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코뿔소는 이미 폭염에 지쳤는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힘겨운 건 런던 인근에 사는 야생 붉은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케이지 안에서 곤히 자는 이 아기 여우들은 아주 운이 좋은 편입니다. 폭염에 탈진해 쓰러졌거나 아픈 여우들을 발견하고 이 병원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y come in here. Sometimes if they're very sick, they go into the intensive care unit, which you've probably seen, the shoreline. And then when they're well enough to come out of there, then they come into one of these pens. 해마다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일찍부터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동물들이 더위를 피할 그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WHO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것보다 1.6배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지난 2011년에 4,789mg, 2019년에 3,289mg보다는 낮아졌지만 WHO 기준인 2,000mg보다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고 나이별로는 30, 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지난해 3%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새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975명으로 1년 전보다 30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분의 3가량은 내국인 20, 30대가 67%를 차지했고 거의 모두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존한 감염자는 17,015명으로
전년보다 556명 증가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간당 약 100명이 사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년층 3분의 1, 청소년 4분의 1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뇌졸중과 심장병, 당뇨,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시간당 약 100명, 연간 87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외로운 10대는 또래보다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22% 더 높고 성인의 경우 구직이나 직장 생활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노라마 사진 한 장만으로 실내 공간과 사물 정보를 동시에 알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 연구팀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공간 구조와 내부 물체의 3차원 정보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허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기술에서는 벽이나 가구 위치, 물체 간 거리 정보를 AI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나 깊이 센서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만으로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데 둥글게 왜곡된 이미지를 구면 조화 함수라는 수학적 방식으로 분석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AR, MR 등의 실내 공간 인지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융합대학원 장영태 교수와 중국 리니대 밍 가오 교수 공동연구팀이 간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식해 빛나게 하는 형광 분자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옥사보롤 분자를 기반으로 특정 분자와 결합해 위치나 존재 여부를 빛으로 알려주는 형광 르포브, 프로브를 설계해 간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당 분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형광 물질이 간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실제 생쥐 실험에서도 암이 퍼진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현장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사고 장소에는 튼튼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맞은편을 보면 1년 전 부서진 것과 똑같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고 장소 주변의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와 건널목 신설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내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상사가 저한테도 만약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서 또 이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시설 정비와 함께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단시간 내에 패턴을 벗어나서 급하게 밟으면 가속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사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군 운전자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이 꾸준히 제안돼 왔지만 아직 검토 단계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섬 지역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드론 해안 순찰과 같은 드론 공공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한국형 드론 배송 체계, 이른바 K-드론 배송 실시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수시 상화도 등에서는 드론 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 지역 드론 해안 순찰을 실시하고 울주군 서생 지역 진하 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 순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령시 고대도 등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하고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 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기야를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던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경이 공군까지 투입해 인명을 구조하고 오염을 막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 대형 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번지고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며 주변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고 선박은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해경이 즉각 출동합니다. 선원 12명이 해상 추락한 상황에 모든 구조 세력들은 현장 이동해서 해상 추락자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 바다에서 불을 끄는 동안 하늘에선 구명정을 투하하고 구조대가 강화합니다. 해경에 더해 군부대와 소방까지 일제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선원을 모두 구조하고 기름과 방사능 누출도 막아냅니다. 위험 물질을 실은 화물선이 충돌로 침수되고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국내의 한 척뿐인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 청정누리호가 처음 참가했고 해경과 해군은 물론 공군 항공기까지 동원해 입체적인 상황 대응을 연습했습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최초로 해경이 작전 지휘를 맡아 군과 소방 항공기를 통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화재와 오염까지 겹치는 복합 해양 사고에 더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수의 항공기가 동원되는 훈련으로 해양경찰 항공기가 최초로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를 지휘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였고 해경은 이런 복합 해양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거로 보고 새로운 재난 유형을 계속 발굴해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안이기도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정부안은 소비 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책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행안위는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내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직방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 부동산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8%였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매입 계획이 8.4%포인트, 매도 계획은 8.3%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다만 조사 후인 지난 27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금리 하락세 속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져서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서
조만간 집행될 2차 추경 여파가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6달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직전 달인 4월보다 0.11%포인트 내린 3.87%로 넉 달째 떨어졌습니다. 2달 연속 3%대에 머물렀습니다.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틀어주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는데 주담대 금리 하락 추세가 과연 계속될지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가상금리 추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중에 한 군데가 뭔가 시그널이 있을 테고 그러면 따라가는 구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누가 먼저 나갈지는 사실 모르는 차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대금리차 확대를 지적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긴 힘들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금리를 끌어올려서 지표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되죠. 그러면 당장 이번 달은 아니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이어 대출금리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 농업 분야, 축산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은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 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매시간 100명가량이 외로움으로 사망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잠시라도 주변의 동료와 이웃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